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1장에서는요, KIFRS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제회계 기준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요. 국제회계 기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계 기준, 그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인데요. 국제회계 기준이 왜 도입이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회계 기준도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옛날에는요, 그 우리나라 회계 기준 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만든 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하면은요, 한국 회계 기준을 믿지 못하겠다. 그 미국 회계 기준으로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와,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IMF 사태 기억나세요? 그때 보면은요, 분명히 재무제표상으로는 멀쩡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요, 많이 부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 회계 기준 못 믿겠다, 뭐 그런 얘기였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예 회계 기준을 통일시켜보자, 그런 움직임에서 나온 게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가 간 통일된 회계 기준의 필요성에 의해서 IAS 국제회계 기준이 제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보통 국제회계 기준 영어 약자 뭐로 알고 계세요? IFRS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국제회계 기준 IAS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IAS라는 게 있고 IFRS라는 게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2003년도 이전 옛날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IAS라고 불렀고요. 2003년도 이후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IF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제회계 기준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국제회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기준서라는 거하고요, 기준서, 그리고 해석서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기준서는요, IASB, 한국말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그곳에서 국제회계 기준, 기준서를 제정을 하고요. 또 해석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IFRIC, 우리나라 말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그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기준서라는 게 뭐냐면요, 뭐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식으로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게 기준서고요. 근데 이 기준서 가지고 회계 처리가 안 되는 아주 소소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자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뭐 해석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은 크게 기준서라는 거 그리고 해석서라는 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준서는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들고, 이 해석서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같은 거, 또 해석위원회 같은 경우에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세계,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갖고요, 같이 합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옛날에는 우리 국제회계기준 도입되기 전에요, 기준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는 기준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셨습니까? 뭐 금감원이라던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연락해서 물어보셨죠. 근데요, 이제는 사실상 그곳에 물어봐도요, 바로바로 빨리 대응이 안 돼요. 조치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위원회가 만든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그리고 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만든 이 기준서 그리고 해석서는요, 국제회계기준 재단이라는 곳에서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저작권료 내고요, 이 회계 기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국제회계 기준을 어디서 만드느냐, 또 국제회계 기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국제회계 기준 원문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까? 그래요. 아직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거 어디 가서 보면 되나요?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그 우리나라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회계기준원.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화면을 딱 캡처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제회계 기준,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은요,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한국말로 돼 있을까요? 영어로 돼 있을까요?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국제회계기준 IFRS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 그게 바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여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서 그리고 해석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이 적용하나요?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나요? 네, 상장 기업이 적용하죠. 우리 비상장 기업은 뭐 적용하십니까? KGAAP, 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시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요, 원문이 쫙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자세히 넣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 다 뜬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11015 뭐 한국채택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화면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여기 1101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최초 채택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뭐 1102호 주식기준 보상, 요게 우리 스톡옵션 부여했을 때 회계 처리요. 또 1103호 사업결합, 요게 우리 합병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회계 처리. 또 예를 들면은 여기 1107호 우리 IFRS 도입하신 분들 금융상품 주석 쓰는 게 제일 복잡하시죠? 예, 그럼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 뭐 1107호. 또 금융상품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1109호. 자, 이런 식으로요, 기준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온 기준서 두 가지 뭐가 있죠? 우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115호 있죠? 내일 요거는 한 4시간 정도 자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도입하셨던 1116호 리스, 네, 이런 것들이 다 기준서예요. 자,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또 1001호 재무제표 표시, 또 1002호 재고자산, 1007호 현금흐름표, 또 예를 들면은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자, 이런 식으로 쭉 수많은 이 기준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가만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뭔가 차이점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얘는 11로 시작하죠? 11로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요, 10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아,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네. 좀 더 응용해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제가 국제회계 기준 옛날에 만든 것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IAS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간에 새로 만든 것들은 IFRS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예전 IAS 시절에 만든 국제회계 기준은요, 우리나라가 번역을 하면서요, 앞에 102라고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15 재무제표 표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 1041 농림업 여기까지는 요 IAS를 번역을 한 게 10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만든 거, 이제 IFRS 있죠? 얘를 번역한 것들이 다시 앞에 보시면은 여기 11로 시작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IFRS를 번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IAS를 번역한 것은 번호책에 10, 또 IFRS를 번역한 것은 11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회계기준 보시면은요, 중간에 뭐 옛날 것이 그 폐지가 되고 새로운 것들이 제정이 됐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폐지되는 것들 보시면은 다 10으로 시작하는 게 폐지가 되고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11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서 두 개, 우리 1115, 11로 시작하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1, 또 1116호 리스 11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팅 가서 얘기해주면은 되게 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일단 1교시는 제가 분위기 파악해야 되니까요, 막 던질게요. 던지고 2교시부터는 네, 정제된 강의를 되셨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20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또 21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요게 아까 말씀하셨던 해석서입니다. 해석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해석서의 전부예요. 아까 기준서는 꽤 종류가 많았었죠. 근데 해석서는 몇 개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서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기준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자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은요, 국제회계 기준은 크게 기준서라는 것과 해석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국제회계 기준 원문이 궁금하다. 그럼 어디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여기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어떤 기업들이 적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장 기업들은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 기업도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상장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또 일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법령에서 IFRS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기업 그리고 상장 예정인 기업이 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상장 기업들. 자, 비상장 기업들은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보다는 그래도 국제회계 기준이 보다 선진화된 회계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장 기업도 원하면은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은 터놨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도 되고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도 됩니다. 자, 근데요, 실무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일반 비상장 기업들은 둘 중에서 뭘 사용하겠습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회계 처리요, 더 복잡하고요, 또 주석으로 적어야 되는 것도요 상당히 많아요. 이거 적용하게 되면은 정시혜택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쉬운 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기업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어쩔 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럴까요? 혹시 연결재무제표 들어보셨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A 회사는 B 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기업이 지배 기업이 상장 기업이었고 종속기업인 B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당연히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시켜 놓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배기업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종속기업에게도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비상장 기업인 종속기업이 IFRS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은 두 회사의 주석을 예시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제가요, 뭐 상장 기업인 H사, 뭐 비상장 기업인 H사,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회사의 주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수업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회사 재무제표를 띄워드리면은요, 그게 어떤 회사인지 또 추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거 보시면은 상장 기업이에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야 라고 써 있죠. 자, 일단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우리 주석에는 어떤 회계 기준을 이용했는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했다,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밑에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자, 비상장 기업은 선택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적용 가능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사례 보시면은 이 회사, 이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역시나 명시적으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주석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 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상장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 재무제표가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혹시 별도 재무제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연결 말고요. 네, 맞아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IFRS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라는 거, 또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기업회계 기준 적용할 게 상장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비상장 기업은 선택에 따라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촬영하니까요. 되게 의식되네요. 되게 예전 같지 않고요. 말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지겠죠. 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기본 개념 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시는 분들이요. 국제회계 기준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계 처리 방법이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하실 때요. 대안이 5가지가 있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딱 한 가지만 알려주면서 무조건 이걸로 해. 그게 더 편하세요? 한 가지만 있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괜히 대안이 5가지 있으면은요. 그거 검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이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은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자, 이게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드려보려면요. 우리 회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보조금.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부 보조금을 부채로 처리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시나요? 우리 회사는 정부 보조금 안 받나요? 혹시 받는다면은? 그렇죠.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죠. 정부 보조금 30억을 받아서 내 돈 보태서 100억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라면은 기계장치 100억에서 정부 보조금 30억을 차감을 해서 기계장치 장부금액 70억으로 잡아놓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학창 시절에 우리는 배웠어요. 분명히 정부 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부채로 잡는 나라도 있다. 그렇게 배우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부채로 잡을까요? 그 나라는요? 보통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는요. 어떤 조건을 달고 주죠. 그 조건을 충족 못하면은 정부 보조금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정부에 갚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 보조금이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칙 중심을 적용하는 국제회계 기준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허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하면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먼 나라, 다른 나라처럼 이 정부 보조금을 부채로 잡을 수도 있어. 기업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세요. 그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요. 용산에 30년 전에 토지를요. 1억 주고 취득한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언제 취득했다 그랬죠? 30년 전에 1억이요. 자, 그러면은 30년이 지난 지금 그 토지가 진짜 1억일까요? 용산이에요. 30년 지났어요. 아마 100억 이상 할 겁니다. 그 토지가요. 이해되세요?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는요. 토지에 대해서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시세가 30년이 지나서 100억이 됐다 하더라도 장부에는 토지가 1억 원으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1억이 아니라 토지를 100억으로 재평가해라. 그런 회계 처리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라고요. 자, 다만 옛날에 하던 대로 취득원가 1억으로 냅둬도 되고요.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요. 토지를 100억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다. 이것도 선택으로 냅뒀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원칙. 취득원가로 냅둬도 되고 또는 토지를 재평가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준 다음에 회사가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또 원칙 중심이다. 그 얘기라고요. 자, 다음이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시는 분들 또는 국제 회계 기준 도입하기 전에 우리 상장 기업들 옛날에 손익계산서 보시면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시고 그럼 매출총익 나오고 거기서 판매 관리비 빼서 영업이익 구하셨죠?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에 판매 관리비가 딸랑 한 줄 들어갔나요? 아니면 세부 내역 자세하게 펼쳐서 다 보여줬나요? 펼쳐서 다 보여주죠? 뭐 급여, 퇴직급여, 접대비, 뭐 복리후생비 쭉 나오죠?
보면은 판매 관리비 가지고요. 한 페이지 차지한다고요. 그거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까? 그냥 판매 관리비 딸랑 한 줄 적어도 되는데요. 옛날에는 쫙 펼쳐서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 중심인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요. 접대비 등을 포함해서 뭐 급여, 퇴직급여, 즉 판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원하면은 다 보여주고 싫으면은요. 딸랑 한 줄만 표시해도 된다. 요것도 기업의 자율에 다 맡겨놨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원칙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의 첫 번째 특징은요. 원칙 중심. 재무제표의 어떤 계정 과목으로 또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회사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또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요.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다 알려준 다음에 그중에서 회사가 원하는 거 골라 써라. 그게 바로 원칙 중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원칙 중심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죠. 예, 되게 여러 분야에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연결 재무제표를 중시합니다. 연결 재무제표 중시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요. 도입되기 전에 우리 회사 혼자 만든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공시를 했었나요? 국제회계 기준 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안 만든 회사 단독 재무제표. 그쵸? 3월 말이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공시했었죠? 4월 말이요. 되게 연식이 되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어요. 3월 말까지 재무제표 하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4월 말까지 연결 재무제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시절에 연결 재무제표 회사분들이 보시나요? 읽어보시나요? 옛날에는요. 연결 재무제표는 아무도 안 봤어요. 원래 연결 재무제표도 회계사가 감사해야 되죠. 원칙은.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회계사가 직접 연결 재무제표를 대액에서 많이 만들어 드렸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는 그저 참고용 재무제표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연결 재무제표를 회계사가 대신 만들어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요. 회사 혼자 만든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아니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고용으로 보던 건데 이제는 주 재무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공시가 강화가 됐습니다. 즉 IFRS를 도입하게 되면서요. 과거 토종 KGAAP 주석으로 적을 양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IFRS는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를요. 근데 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요. 이 공정가치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또는 이 공정가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그런 것들을 또 주석에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만 예를 보셔도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가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주석 적을 것도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제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써도 되고 또는 재평가하는 거 그것도 허락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또 재평가 모형을 쓰게 되면은요. 원가 모형이 없는 수많은 주석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공시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주석으로 적을 게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공정가치라는 말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혹시 공정가치의 개념 아세요?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졸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잠 깨셨어요. 우선 공정가치의 개념을 여기 좀 적어볼게요. 저 지금 잘못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순간 활기를 느꼈어요. 네. 자, 우리 IFRS 앞으로 제가 공정가치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 공정가치는요. 페어 밸류다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 FV 이렇게 많이 적어주거든요. 우선 공정가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측정일 현재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매도하면서 땡땡땡 하는 가격 또는 부채를 이전하면서 땡땡땡 하는 가격
요게 공정가치래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 적어볼게요. 지금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왼쪽에다가 자산을 1,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 처음으로 자산을 적는 행위,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자산을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여기에 제가요 부채 500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요 부채를 최초에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산을요 재무상태표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즉 자산을 제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자산을 제거하게 되면은 현금을 수취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급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자산을 제거하려면은요 자산을 돈 받고 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자산을 제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수취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여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부채를요 역시나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럼 부채를 제거하게 되면은 현금을 수취할까요? 현금을 지급할까요? 그 매입 채무 차입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제거하려면 갚아야 되는 거죠. 현금을 지급해야 되죠. 요 개념이 바로 공정가치입니다. 자산을 매도하면서 현금 수취하겠죠. 수취하는 가격. 부채를 이전, 없애버리려면요 현금을 지급하겠죠. 요게 공정가치의 개념이에요. 자산을 매입할 때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자산을 매각할 때 받을 돈. 부채가 처음 생길 때 들어온 돈이 아니라 부채를 이전할 때, 없애버릴 때 나갈 돈. 요게 공정가치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시장 참여자 사이에 라는 말을 또 깔아놨죠. 자,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한테요. 30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파셨어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2억에 파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가격 2억이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금액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수관계잖아요. 특수관계자.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야. 그것을 시장 참여자 사이에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장 참여자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제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얘를 급하게 팔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팔면은 30억에 팔 수 있는데 급하다 보니 5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산 매각하고 좀 5억 받았잖아요. 이거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정가치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암시하는 게 바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야. 시장 참여자 사이에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해야 돼. 정상적인 거래에서. 그리고 중요한 말,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할 돈,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할 돈. 요게 IFRS가 말하는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요, 그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 그러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요, 이런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IFRS에서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은요, 조만간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려면은요, 그 주식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나중에 이 주식을 조만간 팔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보통 사채, 자,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회사채. 그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이 회사채를 갚았을 때 지급할 돈, 그게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아무튼 자산을 매각할 때 들어올 돈,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돈이 공정가치이고,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 군데에서 이 공정가치 적용하는 것을 확대시켰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에 대해서 취득원가 30년 전에 2억 주고 산 토지.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시가 30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시가 30억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오늘 공정가치가 30억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요 네 가지가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네 가지를 좀 더 심화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요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우선 이 연결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3일 아카데미에서도 그 여러 가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최소한 3일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뭐 여러 강사들 게 있는데요. 뭐 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깨알 같은 광고. 또 주석 공시할 게 강화됐다라고 얘기했었죠. 앞으로 무리한 건 안 던질게요. 아, 그래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군요. 자, 그럼 볼게요. 우선 연결재무제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재무제표 최소한 3일은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개념만 볼 건데,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배기업. 그리고 여기 B라는 회사,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IFRS에서 말하는 이 지배력의 개념은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뭐 재무 정책이라든가 영업 정책을요, 마음대로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지배력을 획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중요한 의사결정, 이 주주총회에서 벌어질 텐데요, 이 주총에서요, 그 전체 발행한 주식 중에 50%만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원하는 의사결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증이 없는 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은요, A 회사가 B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배력을 획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B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마치 A가 B를 합병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A가 B를 합병하면은요, A는 B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A가 B를 합병하면은요, B 회사의 자산, 부채를 A가 가지고 가는 거죠. 연결은요, 합병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실상 합병을 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A 회사, B 회사 재무제표를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합쳐서 재무제표를 그리게 되는데, 예, 그런 재무제표를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쳐야 되는데요. 합치려면은 A 회사 혼자 만든 재무제표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B 회사 혼자 만든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요, 연결을 하는 기업, 즉 지배기업 혼자 만든 재무제표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또 지금 이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A 회사한테 당하는 입장이죠. 연결을 당하는 종속기업 혼자 만든 재무제표는요, 별도 재무제표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면 별도 재무제표라고 안 부르면은 뭔가 부를 명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뭐 A 회사 재무제표도 개별 재무제표, B 회사 재무제표도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연결을 하는 기업, 지배기업 혼자 만든 재무제표만을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예시해드렸던 화면에서요, 상장기업 H사,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야. 아까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럼 그 재무제표는 A 회사 혼자 만든 재무제표만 보여준 주석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A가 B를 포함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그리면은요, 주석에다가 이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이것도 명시적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연결 재무제표는요,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A 회사 재무제표, 또 B 회사 재무제표 가지고 와서 두 회사 자산부채 자본을 단순 합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산을 하고 난 다음에요,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거.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연결 재무제표는 그 효과가 합병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B를 합병하게 되면은요, A는 B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자산과 부채만 가지고 오죠. 자산과 부채만을요. 자, 그런데 지금 연결의 1단계 보시면은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합친다고요. 그건 이미 자산, 부채, 자본. B 회사 자산, 부채, 자본이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합병과 유사한 효과가 되려면은 자산과 부채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 합산된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본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요. 지금 비회사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어요. 자본. 근데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뭐라고 부르죠? 순자산, 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럼 결국은 비회사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요. 자산과 부채 한 덩어리, 그리고 자본 한 덩어리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또 A는 B회사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A가 가지고 있는 B회사 주식은 결국 B의 자본을 또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B회사의 자산 부채, B회사의 자본, A가 가지고 있는 B회사 주식, 실질은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근데 단순 합산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요, 하나만 남기고 없애야 된다고요. 이때 뭘 없앴느냐? B회사의 자본, A가 가지고 있는 B회사 주식을 없애버립니다. 이러면은 자산과 부채만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2단계 투자 계정, 즉 A가 가지고 있는 B회사 주식, 또 자본 계정, B회사 자본을 상계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B회사의 자산 부채만 넘어오는 거죠. 혹시 연결 실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이 자산 부채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면은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100% 지분을 취득하지 않으면은요, 뭐 비지배 지분이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 2단계 과정에서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연결 재무제표 쪽에서 따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에서는요, 둘 사이에 원래 연결하기 전에는 두 회사가 남남이죠. 근데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연결 전에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거래가 있었어요.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부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 합산하신 다음에는 내부 거래, 또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등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쳐서 그리는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야 라고요. 기초 개념만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지배력을 획득한 A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배기업. 또 지배를 당하는 B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속기업. 요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수업 맨 마지막 주제가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공시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특수관계가요, 바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지배기업, 종속기업이 등장하게 되면은요, 우리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셔서.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지금 얘는 두 회사 재무상태표 합친 거를 지금 예시한 건데요. 이미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두 회사 재무제표 합쳐서 그린 게 연결 재무상태표야. 그리고 자산 부채만 들어와야 되니까 A가 가지고 있는 B회사 주식, 또 B회사 자본 상계 제거돼. 뭐 그 정도로만 그냥 넘어갈게요.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연결 재무제표 그리면은요, 손익계산서도 합쳐야 되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A회사 포괄손익계산서, B회사 포괄손익계산서 단순 합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거래 있으면은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회사를 합쳤습니다. 그 합치면은 그 재무제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 재무상태표면은 앞에 연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면은요, 앞에 연결자 붙여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 앞에는요, 반드시 연결이라는 말을 적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단순한 거지만 지금 연결 재무제표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보통 재무제표 왼쪽에요, 이 회계실체, 회사 이름 적어주잖아요.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뭐 지배기업 A와 그 종속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 회사가 합쳐졌다라는 것을 적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IFRS는 원칙 중심이고 또 연결 재무제표를 중요시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